자,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69쪽에서 72쪽. 오늘은 임진왜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첫 번째 시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주제입니다. 단 2시간 만에 하려니까 조금 바빠서 아마 내용이 좀 길 수도 있고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짧고 빨리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은 유례없는 평화시대였죠. 200년간 큰 전쟁도 없었으며 여진족이나 외구의 침략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내부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는데요. 조선 4대 세종시대 최고의 문화적 절정기를 맞이했지만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세자 시절 대리청정을 거쳐 훌륭한 정치를 펼쳤어요.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 자주 병에 걸렸고, 그 과정에서 세종의 신임을 얻었던 김종서가 세종의 유지를 이어받아 섭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즉위 2년 3개월 만에 문종은 죽게 되고요. 문종의 아들 단종이 10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지만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회시키고 무력으로 왕위에 집권하니 이가 바로 세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라고 불러요. 조선 9대 임금 성종은 13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즉위 초반에는 한명회나 신숙주 등의 원로 대신들이 정권을 장악을 했지만 직접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권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하에서 학문을 하던 사람들, 즉 사림들을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를 죽인 것을 빌미로 삼아 사림과 훈구를 모두 밀어내며 독단적인 정치를 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신하들은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하면서 신하들의 권력이 막강해지기 시작을 하죠.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은 병으로 1년 만에 승하하고, 성종 이후 훈구파와 사림파의 분열, 대립은 연산군 때 2번의 사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의 기묘사화, 명종 때의 을사사화로 이르면서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이 사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임진왜란을 얘기할 때 붕당 정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고려 말 조선 초 권문세가를 견제하기 위해 등용되었던 신진사대부들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혁파와 정몽주를 중심으로 고려 정권을 유지하려던 온건개혁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급진개혁파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서 공을 세워서 오래된 공을 세웠다, 훈구파라고 부르고요. 온건개혁파는 지방으로 숨어들어 학문을 닦는다 해서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태종에 의해 사림의 대표격이었던 정몽주가 죽고 훈구파는 개국공신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죠. 계유정난 이후에 세조와 함께 훈구파는 정권을 장악하며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세력이 커진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은 사림파를 대거 등용을 하게 되고, 훈구파 대신에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다가 명종 때에 이르러서 훈구는 지방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던 사림과 달리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몰락을 하게 되고, 사림은 다시 2개의 파로 분열이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이유인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자,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하는 동인과 율곡 이의를 중심으로 하는 서인으로 나뉘어서 또다시 싸우게 됩니다. 이런 붕당 정치가 명종, 선조 때에 걸쳐서 극에 달하는데, 그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 명종실록에는 이런 붕당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도 참 다행이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에 일본은 소위 전국시대라고 해서 각 지방의 영주들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던 시기였어요. 자, 지금 보는 저 일본 지도에 보이는 크고 작은 무늬들 있잖아요. 저게 각각 영주들의 상징 문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주들이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무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조총을 이용한 전법이 발달하면서 가히 일본은 당시 아시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일본을 통합하여 거대한 세력을 키운 이가 있었는데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전국을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복속을 시켰던 지방 영주들을 잠재우고 또 외부와의 전쟁을 통해서 지방 영주들 내부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조선을 넘보게 되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속적으로 조선에게 자신들도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싶으니 먼저 조선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른바 가도임명입니다. 명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좀 빌려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의 조정은 이를 둘러싸고 외나라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는 재차 보낸 서한에서 이미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명을 정벌하러 가는 내 길을 빌려달라. 정명가도라고 합니다. 이에 조선은 서인이었던 황윤길, 동인이었던 김성희를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하여 과연 외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는 일본을 다녀온 두 신하의 의견이 달랐는데요.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 또 일본의 군사력이 강하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전쟁의 정황은 보이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좌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은 김성일의 편을 들게 돼요. 유성룡도 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느슨하게 하는 판단 착오를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더불어 유성룡의 징비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징비록에는 실제로 김성일이 유성룡한테 말하기를 외나라에 가보니까 전쟁을 할 것 같은데 그 좀 서인의 말을 듣기도 애매하고 괜히 또 임금님 또 걱정되게 하고 백성들 혼란스럽게 될까봐 거짓으로 임금한테 보고하였다. 우리가 준비 잘해서 막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당파 싸움으로 안이하게 대처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선조도 나름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 합니다. 당시 명장으로 알려져 있던 신립, 이일 등으로 해안 지역을 순시하면서 무기를 정비하고 성을 정비하도록 하지만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또 200년간 평화시대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런 성곽을 보충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대충 하는 수준이었죠. 선조는 또 남해바다를 방비하기 위해서 전라좌수사에 이순신을, 경상 우수사에 원균을 배치해서 수군을 정비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이순신은 임진왜란 발생 1년 전에 전라좌수사에 임명이 되어서 판옥선을 정비하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발생 하루 전날에는 거북선을 완성해서 시험 운영에 성공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원균은 전쟁 발생 3개월 전에 경상 우수사에 부임을 했고 수군보다는 육군을 중심으로 그래서 형식적인 방비에 그치게 되죠. 드디어 1592년 임진년 외나라는 20만의 군대를 부산으로 보내어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외나라의 1군은 부산을 시작으로 보름 만에 충주에 도달했고요. 가토 기요사마의 2군은 울산 영천을 거쳐 충주에 도착했고, 구로다 나가마사의 3군은 김해를 거쳐 추풍령을 넘어 북진을 하였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을 해요. 예상보다 빠른 왜군의 진격과 조선군의 연패의 당황했던 선조는 궁을 버리고 개성을 거쳐 의주까지 급하게 피난을 가게 되고, 빠르게 진격해 수도 한양을 점령하면 손쉽게 끝날 줄 알았던 왜군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임금이 도망간다는 건 당시 외나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궐에 불을 지르게 되죠. 자, 왜군은 빠르게 도성인 한양을 점령을 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 전국시대 일본은 수많은 전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성을 함락하게 되면 성주는 할복을 통해서, 즉 자살을 통해서 죽었고,
백성들은 누가 이기든 지든 그저 점령군한테 순순히 따르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외나라는 전쟁을 위한 군량 등을 넉넉히 준비할 필요 없이 점령지에서 점령지 백성들을 이용해서 충당해 왔고, 조선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고려시대에도 그랬고 조선은 일단 왕하고 조정이 살아남으면 어찌되었든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을 해왔고,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에 외나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외나라 백성들과 달리 조선의 백성들은 왕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저항하면서 의병을 조직을 하고 대항을 하고 외나라에 맞서게 됩니다. 이것이 왜군들을 또 한 번 당황하게 하는 요소가 되죠. 선조는 명나라에 망명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좌의정 유성룡을 비롯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주에 머물게 되면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조정을 분담하는 분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군에 대항하게 세자를 내세우게 되고, 광해군은 이에 전국을 돌면서 의병 봉기를 촉구하고, 의병도 정규군으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병장에게는 관직을 주기도 하면서 점차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의병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 한편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 좌수영의 수군이 외의 수군에 대하여 연전연승을 거두며 남해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외나라는 애초에 수륙병진을 통해, 즉 육지와 바닷길을 이용해 조선을 빠르게 점령하려던 작전을 펴게 되는데, 이순신에 의해서 이 수륙병진 작전은 좌절을 맛보게 되죠. 자,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한 이순신의 전라 좌수군은 외나라의 함대를 상대로 단 한 건의 패배도 하지 않으며, 공식 기록만으로는 17전 전승, 역사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록까지 살피면 23전 전승, 비공식 기록들을 모두 모으게 되면 38승 5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놀라운 전과를 이루어냅니다. 자, 행주대첩, 진주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의 명승리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영 함대는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해전 등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을 무력화시키게 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 함대를 물리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라좌수군 판옥선의 2배에 달하는 73척의 전함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육지에서 신립, 이일 등을 아주 손쉽게 격파하면서 공을 인정받았던 해군 출신의 왁기자카 야스하루라는 장수에게 전선 73척을 주고 조선의 해군을 잡아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순신은 전라 우수군 이역기와 연합하여 전선 48척, 경상 우수영의 원균의 판옥선 7척을 더해 55척과 거북선 3척을 포함해서 와키자카를 맞아 싸우기 위해 출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여 이순신 대 와키자카의 한산도에서의 한판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순신이 중심이 된 조선의 3도 연합수군은 50여 척으로 와키자카의 70여 척과 한산도 앞바다에서 마주하게 되죠. 통영과 거제 사이의 좁은 해협인 견내량을 사이에 두고 조선 수군과 일본의 수군이 대치한 상태로 한산대첩에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와키자카는 조선의 명장이라고 불렸던 신립, 이일 등을 육지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주 손쉽게 이겼기 때문에 당시 조선 포로들에게 물어봐도 이순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자 이순신은 그저 조금 운이 좋고 판옥선 성능이 우수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나라 수군의 전형적인 도선 후 백병전을 노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판옥선에 비해 빠른 새끼분해라고 하는 일본의 배의 장점을 살려 빠르게 접근한 뒤 배에 올라타서 백병전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었죠. 이순신은 전쟁이 있기 전부터 수군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육지에서 사용하는 전법인 진법의 개념을 수군에 도입했던 것인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를 젓는 격군들은 어마어마한 인내력과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격군들은 손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아끼면서도 노를 놓지 않기 위해서 노에다가 손을 감아가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자, 이순신 함대의 일반적인 전략은 판옥선을 일자로 배치하는 일자진입니다. 이 일자진을 펼쳐서 외나라의 대포에 비해서 사정거리가 길고 화력이 우수한 포를 쏘아서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또한 장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포를 쏘고 나면 90도 회전하여 측면에서 포를 쏘도록 하는 전법으로 한 포 사격의 간격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전라자수군의 함대는 먼저 견내량으로 들어가 싸우는 척을 하다가 되돌아 나와서 한산도 앞바다로 도망치는 척 적을 유인합니다. 와키자카는 이순신의 의도대로 되돌아 나가는 조선의 함대를 쫓아 견내량을 지나 빠른 속도로 접근을 시도했고요. 이때 도망치듯 하던 조선 수군은 그대로 방향을 돌려 일자진을 갖추고 한포 사격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와키자카도 이 정도는 예상을 했다라는 듯 선두의 손실을 감수하고 그대로 빠르게 배를 붙이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순신은 깃발을 펼쳐 하객진을 펼치도록 명령을 하게 되고 조선의 판옥선들은 물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하객진을 펼치게 됩니다. 자, 와키자카는 여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 위에서 노를 저어서 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전법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조선의 수군은 포위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아군의 배에 맞지 않도록 사정거리를 조절해서 한 포를 쏘아대니 외나라의 수군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거기에 세 척의 거북선이 본진 한가운데로 파고들어와 네 방향으로 포를 쏘아대는 바람에 외나라의 수군 진영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한산도 대첩의 결과 조선군의 피해는 전선 파손 0척, 3명 전사, 10여 명 부상이 있었던 반면 외나라의 피해는 47척의 전선 파손, 조선에 빼앗긴 전선 12척, 전사자 약 4천여 명과 셀 수 없는 부상자를 냈으며 와키자카도 바다에 빠져 헤엄을 쳐서 간신히 무인도였던 한산도로 4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헤엄을 쳐서 피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미역을 먹으면서 보름을 버티다가 뗏목을 타고 간신히 탈출하였다고 하니 조선 수군의 완벽하고도 완전한 승리였으며 이 한산대첩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외나라의 전 수군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순신의 조선 수군을 만나면 교전하지 말고 피해라. 무조건 피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며 외나라 수군은 이 이후로 바다에서 조선의 고기잡이배만 봐도 이순신 함대를 만나는 줄 알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지만 빠르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림들은 명종 때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는 바람에 일본의 도요토미가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비켜달라고 조선의 교섭을 요구하지만 동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전쟁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임진년에 조선을 쳐들어와서 20여일 만에 한양까지 치고 올라가 선조는 급히 의주로 피난을 갔고 명나라의 원병을 요청하면서 다행히도 이순신은 수군을 훈련하여 바다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을 이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이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하고 분량이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줄여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